헤어짐은 늘 갑작스럽고 잊으려는 마음은 늘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도 달빛 아래 꿈을 속삭이는 목소리, 저는 DJ 디렌입니다. 사랑은 시작보다 끝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언젠가 우리를 또 다른 시작으로 이끕니다. 오늘의 해월몽은 떠난 누군가를 떠올리는 당신과 그 빈자리에 말을 건네고 싶은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늘도 저와 함께 마음을 꺼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비록 오래전이지만 이별에 대해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어 한번 보내봅니다. 때는 10년 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가 안 끄고 나갔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불을 끄려고 스위치에 손을 올릴 때 저는 무심코 화장실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안을 보았을 때 그 안에는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전 너무 놀라서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만 소리쳤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괜히 잘못 건드리면 할머니가 다치실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렇게 5분 정도 흘렀나? 그때 마침 일찍 퇴근하신 아빠에게 할머니가 쓰러지셨다 바로 말씀을 드렸고, 아빠는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 할머니를 안은 다음 저에게는 넌 집에 있어 라고 말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밤 전 쉽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걱정된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그 후로 가족들이랑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괜찮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힘들어하는 얼굴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손주 많이 컸네 라고. 그 순간 너무 울컥했어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신 거야 라고 수천 번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병원에 계속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1년 후에 갑자기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차를 타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틀 정도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다가 잠깐 밖에 나왔을 때였어요. 이때 정말 생각이 짧았죠. 너무 심심한 나머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언제 가? 라고
약간 투정을 부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조금만 더 있으면 집에 갈 거야 라고 하셨죠. 이때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나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조금만 더 일찍 행동했더라면 할머니가 무사하셨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머니! 하늘에서 잘 지내시죠? 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할머니를 발견했으면 무사하셨을 텐데. 그리고 투정 부려서 죄송해요. 대신 나중에 만나면 꼭 재밌게 놀아요. 사랑해요, 할머니.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별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마음 한켠이 덜 시릴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렸을 적 저는 엄마와 외가 쪽 가족들과 살았어요. 맞아요. 이혼 가정이죠. 엄마와 외삼촌들과 재밌게 지내던 중 아빠가 저에게 찾아와 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빠랑 살아야 해 라고 해서 어렸던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친가 쪽으로 끌려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는 불행했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떨어져 살아 항상 엄마가 그리웠고 지금도 그립습니다. 가족 외식할 때 나만 엄마가 없어서 창피했던 것도 있고 졸업식 때도 친구들은 부모님이 모두 오셔서 축하해 주셨지만 저는 엄마가 없는 게 밝혀지기 싫어 가족들을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너무 그리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 앨범을 펼쳐봤는데 저랑 같이 사진을 찍은 여성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전 그 사진을 보면서 이쪽이 엄마일까? 아닌가? 저쪽이 엄마일까? 엄마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이불 덮고 소리 없이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빠와 친할머니에게 엄마에 대해 질문을 하지를 못해요. 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엄마 얘기만 나오면 나쁜 말만 하셔서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20년이 지나 이제 잊을 때도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도 없이 자랐으면서 저는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자동으로 흐릅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으려 애를 쓰는 것보다 그 그리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 다음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나이가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에 저는 반해버렸고 그 마음은 얼마 가지 못해 들키게 되어버렸지 뭡니까? 그렇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40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귀여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골키퍼가 있다고 골 못 넣고 타자가 있다고 스트라이크 못 넣을 것 같으면 시도는 왜 하겠나요? 그렇게 저는 그 친구의 생일마다 선물 공세를 펼쳤는데 언젠가는 직접 만든 비즈공예 팔찌를 주었고 성인이 되어 그 친구가 자취를 할 때에는 드림캐쳐 공방을 기차 타고 찾아가서 진열되기 이전에 바로 구매해서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받았을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하자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굳이 찾아보자면 개인 벌칙으로 했던 볼에 뽀뽀 정도가 전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은 거로 세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년 알고 지내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역시 이별 상담을 저한테 찾아온 것이죠. 솔직히 이걸 왜? 나한테? 싶지만 그래도 믿고 찾아왔는데 잘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상담의 핵심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별을 전하는 방법과 그 친구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였어요. 그 시기에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이상한 짓을 해서 뉴스에 나온 떠들썩한 사건들이 있어서 왠지 그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 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그 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며 충분히 달래주었던 그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를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부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 이상은 나아갈 자신도 없고 현재 제 상황도 아닙니다. 어떻게 10년을 넘게 좋아했는지 다들 궁금하셨죠? 어떻게 10년을 넘게 좋아했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단순합니다. 그녀가 없었으면 전 세상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걸음마를 할 시절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다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전 당시에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과장을 하자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을 그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녀는 내년에 결혼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해와 달이 교차하는 그 틈에 꿈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 이번에는 또 어떤 기억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네 번째 사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연의 제목은 창가에 앉은 너에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땐 우린 서로를 경계했었지. 나는 네가 손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쓰다듬으려 했고, 너는 그런 내 손길을 피하면서도 어딘가 조금은 궁금하다는 듯 나를 슬쩍 바라봤어.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어설프고 조용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너는 조금씩 내 곁으로 걸어와 줬고, 나는 네가 건넨 그 느릿한 신뢰를 숨쉬듯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 아침엔 내 얼굴 옆으로 와서 작은 발로 깨우곤 했었지. 사실 가끔은 성가셨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그리워. 눈을 떴을 때 네가 거기 있던 그 당연함이 이렇게 아픈 거였는지 몰랐어. 네가 나를 올려다보던 눈, 창가에서 졸던 네 모습, 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골골대던 소리, 그 모든 게 내 하루였고 너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너는 밥을 남기기 시작했어. 숨결도 가빠지고 예전처럼 장난감에도 반응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들은 말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 아, 이별이 오고 있구나. 너무 잔인하게, 너무 빨리. 마지막 밤, 나는 네 옆에 누워 있었어. 한 손으로 네 몸을 천천히 감싸 안았고, 너는 아주 작고 느린 숨을 쉬었지. 그 조용한 숨이 멈추던 순간,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 네가 떠나고 며칠 동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네 이름을 불렀어. 물론 대답은 없었지. 근데 그게 참 이상해. 네가 대답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 지금도 가끔은 네가 창가에 앉아 있을 것 같아. 해가 들어오는 그 자리, 커튼 사이로 눈을 가늘게 뜨고 졸고 있을 것만 같아서 나는 습관처럼 그곳을 바라봐. 고양이라는 생명은 사랑을 말없이 건네는 존재인 것 같아. 조용히 다가와 마음을 건네고 조용히 떠나면서도 사랑은 끝내 남겨두고 가는 존재.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아마 평생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땐 네가 먼저 내 품에 안겨줘.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게.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안녕, 나의 가족. 어느 날 문득 침대 끝에 쪼르르 올라와 졸린 눈으로 날 보던 네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야.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어. 네가 없는 하루가 이렇게 허전하고 조용할 줄은 몰랐다고. 처음에 너를 만난 건 여름의 한복판이었어. 작은 체구에 눈은 동그래서 꼭 인형 같았던 너. 가게 안 케이지 구석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너를 보고 얘다 라는 확신 같은 게 들었어. 그날 이후 너는 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지친 날의 마지막 위로가 되어줬지. 힘들게 퇴근하고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면 네가 꼬리를 살랑이며 달려왔고, 내가 슬픈 날엔 낑낑거리며 내 무릎을 비집고 올라와 울고 있던 내 볼을 핥아주던 너.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준 존재였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 하던 너. 난 네가 나보다 먼저 떠날 수 있다는 걸, 나는 왜 그토록 당연히 여기지 않았을까? 마지막 한 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소중한 시간이었어. 네가 잠든 듯 누워있을 때마다 나는 숨죽여 울었고, 네가 눈을 맞춰줄 때마다 조금만 더 있어줘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어. 그리고 결국 너는 조용히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어. 작고 따뜻했던 네 몸이 차가워질 때까지 나는 한참을 너를 안고 있었지. 그 어떤 작별 인사도 준비되지 않았던 나에게 넌 마지막까지 따뜻한 눈빛을 주고 떠났어. 지금도 너를 부르면 어디선가 달려올 것 같고, 문을 열면 여전히 네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네가 남긴 장난감 하나, 네 냄새가 배인 담요 하나도 아직은 치우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이젠 조금씩 알 것 같아. 너는 내게 짧은 시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가르쳐줬고,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알려줬다는 걸. 안녕, 나의 가족.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꼭 다시 내 곁으로 와줘. 그땐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자주 널 안아줄게. 자, 그럼 이제 6번째 사연입니다. 이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첫 고백일입니다.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약간의 잘못된 기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때는 2015년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개강 파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학년 때의 배경이 있어야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했었던 여자 동기를 A라고 하고 A의 친구를 C라고 하겠습니다. 대학 새내기 OT 때 저와 A는 같은 조에 편성이 되어 1차인 고깃집에서 술자리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때 저희 둘은 개강 이후에도 잘 지내보자 라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 룸메이트 또한 저와 같은 과 1학년 동기였으며 1학년 과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룸메이트와 함께 등하교를 했고요. 이후에는 많은 친구와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여러 친구들과 A와 술자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같이 시험 공부도 하고 술과 밥을 먹다 보니 A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A와 많이 친해져 갔고 호감도도 쌓여져 갔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저와 A는 같이 시험 준비를 위해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제가 먼저 A에게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라는 질문을 했고 A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A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멍청이네요, 이분. 저는 나 C를 좋아한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A는 저에게 C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C 친구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후에도 저와 A 둘이 이렇게 있으면 C에 대한 정보를 계속 알려줬고 A는 C와 저를 항상 함께 만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1학년 1학기가 끝났고 저희보다 한 살 많은 동기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사이에 저희 학과만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졸업생 및 취업한 사람이 와서 술 마시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때 저는 제 남자 동기들과 즐기고 나중에는 저희가 1학년 막내이다 보니 축제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중에 갑자기 먼저 군대에 간 동기가 저한테 전화가 왔고 나 휴가 나와서 같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때 B라는 저와 지금까지 연락하고 같이 술 마시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만나러 막걸리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A와 B가 서로 손잡고 연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몹시 화가 났고
어이가 없었고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B는 제가 A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B가 A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군 전역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튼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사귀게 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B가 하는 말이 내가 먼저 고백했고 오늘부터 사귀게 됐어 라고 저에게 말을 했고요. 저는 그래 잘들 사겨라. 잘들 사겨라는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연은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 잘 사겨라. 나는 잠시 이 친구가 휴가 나왔다고 해서 왔다. 난 다시 빨리 축제 뒷정리하러 가야 한다 라고 하고 그 술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부터는 A가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저는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나고 같은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 보기 싫어도 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1학년이 끝나고 B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잊고 싶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가기 힘든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군 입대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학년을 다녀야 했고 개강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 군대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즐겼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쯤 제 옆에 A가 갑자기 와서 앉았습니다. A가 술에 취해서 저한테 나 왜 피해? 나 뭐 잘못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A가 싫어 나 너랑 얘기해야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너랑 할 이야기가 더 이상 없고 저쪽에 여자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A는 결국 알겠다고 하고 그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 A가 갑자기 저에게 나 너무 취해가지고 밖에 가서 바람 좀 쐬야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술집에서 짧은 거리에 작은 정자 하나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가 저에게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하고 너 왜 나 피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는 질문을 똑같이 하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A는 답답했겠죠. 이에 저는 A에게 나 너 좋아했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네. 이때 A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너 지금도 나를 좋아해? 라고 했고 전 이 질문에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A는 저에게 너 C 좋아하잖아 라고 말을 했고 저는 나 너 좋아한다고 한 건 진심이고 네 친구인 C를 좋아한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A가 저에게
난 너랑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 의미를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다. 너무 오래 밖에 나와 있어 춥다.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에 A는 저에게 나 많이 취해서 어제의 기억이 없다.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에 저는 별일 없었어. 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저와 A는 같이 공부하고 술도 마시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B가 A에게 헤어지자고 해서 몇 개월 안 된 연애를 끝내게 되었더라고요. B는 다른 인연을 만나 결혼하고 저는 이 결혼식에도 참석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만나 술을 마시면서 A와 있었던 일들을 장난삼아 이야기하고 친하게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글솜씨가 안 좋아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누군가의 밤을 통과해온 문장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며시 건드리고 있어요. 그 감정의 결을 따라서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집니다. 7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레느님. 이번에도 해월몽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빠질 수 없기에 부족한 마음을 담아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봄이 오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뵐 수 없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자재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은 곳도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랐죠. 그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수고에 대한 감사보다 더 가지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던 저는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끼시던 골프채, 어머니가 소중히 가꾸시던 장식장, 제 방에 컴퓨터에까지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이해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날벼락 같은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 아버지는 연락이 끊기셨고 저희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저는 부산의 이모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가장이라고 생각했고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그렇게 미움만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기억도 조금씩 흐려질 무렵
어느 날 하굣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였습니다.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은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많이 컸구나. 못 알아볼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진 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좋은 아버지인 척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지나쳐 빠르게 걸어갔고 조금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에 속에 있던 다른 말보다 먼저 모질게 나왔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해의 겨울이 다 지나도록 더 이상 아버지의 모습도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봄이 왔을 무렵 담임 선생님께 교무실로 불려가 들은 말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실감도 나지 않았고 미움도 남아 있었기에 장례식장에서도 솔직히 저는 그리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인 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예전보다 왜소해진 그 손을 잡는 순간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모든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막막함까지. 그 자리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너무 반가웠다고 티날까봐 더 모질게 굴었다고. 하루만 더 우리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고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무너지며 금융권과 사채, 체납된 세금에 시달리셨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일부러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자 외로이 지내시며 쉬는 날 없이 밤낮 없이 일을 하셨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며
결국에는 간 경화까지 오셨다고. 그러고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 중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물은 제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주시려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몸은 망가질 때까지 돌보지 않으시면서도 저에게는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었겠지요. 그 시계는 아직도 제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꺼내어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저보다도 더 힘드셨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느새 용기도 생기고 힘도 나고 합니다. 그날의 아버지도 모진 말보다 고생하셨다고, 많이 보고 싶었다고 따뜻하게 안아드렸을까? 따뜻하게 안아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가끔 해봅니다. 아버지가 많이 그립네요. 이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오니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아버지,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 진심은 아니었어요. 늘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8번째 사연,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랑은 어릴 때는 자주 이야기하고 잘 지냈었습니다. 뭐 다른 집들이랑 별 다를 게 없는 집이었어요. 평범하게 낚시를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도와주는 걸 좋아하시는 뭔가 무뚝뚝한 아버지. 여자친구 만나려고 몰래 야자를 째거나 독서실을 째다가 만났을 때 몰래 용돈을 쥐어주던 아버지. 그러다가 아버지와 틀어지게 된 사건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말은 잘 설명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걸 지켜보던 저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도대체 왜 뭐가 문제냐? 말을 해줘라. 날 이해시켜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넨 몰라도 된다 하면서 말을 아끼셨죠. 아직도 전 이해 못합니다. 어른들의 사정 같은 걸. 뭐 그렇게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2년 정도를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어지럽다고, 못 일어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자고 했죠. 119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 가고 버티고 119까지 돌려보내는 거 보고 전 화가 났죠. 그 당시에 아버지는 투석도 받고 계셨고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셨어요. 그 몸으로 저희 몰래 일도 하고 계셨고 할머니랑 작은 아버지, 고모랑 함께 주말에 농장도 짓고 계셨습니다. 다 저희 몰래 말이죠.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 간다 하고 PC방으로 도망쳐서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4시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고 계셨고 지금 병원에서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고. 처음에는 평상시랑 같은 건가 하고 했지만 막상 병원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말도 못하시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이건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저랑 눈이 마주치고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병원에는 담당 선생님들도 해외에 가 계셨고 인턴분들이랑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했을 때는 원인을 못 찾으셨는데 거의 일주일 뒤에 다시 알게 된 건 잘 안 보이는 곳에 뇌출혈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더군요. 또 우리 몰래 뭘 하셨길래 몸도 아픈 사람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이제 뭔가 서류를 처리하라 해서 서류들을 들고 동사무소? 구청? 기억도 안 나네요. 손에 꼭 쥐고 병원 근처에 동사무소 같은 곳을 가는데 그제서야 좀 실감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80살까지 살 것 같던 분도 한 번에 가시는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 가는 길에 펑펑 미친놈처럼 울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은 아버지께 죄송한 점이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한 거. 손자도 못 보여드리고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보여드린 거. 물론 아직도 못했습니다. 저 이거 다음 거 못 읽겠는데요?
세상에. 그래도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셨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처럼 묵묵하게 사는 건 잘 못하겠습니다. 친척들과 할머니 등살을 듣고도 모른 척 살고, 가족들의 뭐라 하는 것도 묵묵히 듣고 해결하시고, 그렇게 사는 건 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티 안 내고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립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한 사연을 보내지 못했지만 얌전히 들어주시며 공감을 해주신 모든 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밤 속에 침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해울몽이라는 감정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한 조각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기억을 용기 내어 내어놓았고, 누군가는 낯선 타인의 사연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감정을 발견했겠죠. 이별이라는 건 참 묘해요. 아프고 서글프고 끝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지만 그 속엔 분명히 사랑이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걸 지금의 이 조용한 밤이 다시금 알려주네요. 저는 사연 하나하나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밤이 누군가의 상처에 조용히 내려앉는 달빛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별의 끝자락에 서 있는 당신이든 그걸 지켜보는 누군가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잠시라도 편안하길 바라며 해얼몽은 이만 꿈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도에 비친 달빛 그 끝에서 이야기를 수놓은 헬레네였습니다. 잘 자요. 그리고 부디 아름다운 꿈 꾸세요.